폭스바겐이 5만 명을 자릅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독일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 5만 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 급감했습니다. 폭스바겐만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독일 산업 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약 16만 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팬데믹 때는 공장이 다시 열렸지만 이번에는 연경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엔진이었습니다. GDP 약 5조 달러, 세계 3위 경제대국, 메르세데스, BMW, 지멘스, 바스프, 메이드 인 저머니는 곧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독일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25년에도 겨우 0.2% 성장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3년째 제자리입니다. 도대체 유럽의 엔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제조업 강국이라는 점에서 독일과 놀랍도록 닮은 한국은 이 추락에서 어떤 경고를 읽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독일 경제 몰락의 해부도를 펼쳐놓겠습니다. 독일의 추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독일 경제의 성공 방정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정식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싼 에너지, 둘째, 거대한 수출 시장,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입니다. 싼 에너지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값싼 천연가스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고 독일 공장들은 이 에너지로 돌아갔습니다. 바스프 같은 화학회사, 티센크루프 같은 철강회사는 싼 가스 없이는 경쟁력 자체가 없습니다. 거대한 수출 시장은 중국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었고 독일 기계의 최대 수입국도 중국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은 다시 독일 최대 교역국 자리를 차지했고 교역 규모는 약 2,518억 유로에 달합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와 정밀기계에서 독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독일은 수십 년간 유럽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에너지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해 9월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발했습니다. 독일에 흘러들어오던 값싼 러시아 가스가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38유로센트입니다. 선진국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8센트인 것과 비교하면 독일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전기료를 거의 5배 가까이 내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어느 날 독일의 전력 도매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약 126유로였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는 약 14유로였습니다. 9배 차이입니다. 바로 옆 나라인데 전기값이 9배나 비쌉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약 70%입니다. 핵발전소가 전기를 싸게 만들어줍니다. 독일은 2023년에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스르르다 탈원전을 선택한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이상은 좋았지만 전환 비용은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가치죠. 독일은 탈원전이라는 선택의 기회비용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비용이 치솟자 공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독일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스프는 중국 잔장에 100억 유로 규모의 새 공장을 짓고 있고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10개의 새 차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탈산업화라고 부릅니다. 제조업이 비용이 싼 나라로 빠져나가면서 본국의 산업 기반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에 겪었던 러스트벨트 현상이 이제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자동차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독일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직간접 고용 인원이 약 80만 명에 달합니다.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 포르쉐 이 브랜드들이 곧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왕은 독일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BYD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팔았고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으로 승부합니다. 현대와 기아도 전기차 전환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느렸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한 대 팔면 마진이 두껍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그만큼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미뤘습니다. 이것을 혁신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기존 사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필름 사업을 포기하지 못해 망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소니가 워크맨에 집착하다 아이팟에 밀린 것과도 같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ID, 싸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안 팔리는 차 중 하나입니다. 재고가 거의 1년치나 쌓여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호평 속에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중국입니다. 앞서 말했듯 독일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두 가지로 독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내수 시장의 위축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독일 자동차와 기계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중국 판매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5만 명 감원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추격입니다. 과거 중국은 독일 기계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기술로 기계를 만들어 오히려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산업용 로봇, 공작기계, 화학제품에서 중국이 독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자, 독일에서 만든 자동차 한 대가 5만 유로에 팔린다고 해볼게요. 이 5만 유로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품과 원자재 비용으로 약 2만 유로가 빠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이 중 상당 부분이 독일 내 협력업체로 갔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부품이 중국과 동유럽에서 옵니다. 에너지 비용으로 약 3천 유로가 나갑니다. 5년 전에는 처음이 500유로 수준이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2배로 뛴 겁니다. 인건비로 약 1만 2천 유로. 독일 자동차 노동자의 시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약 4천 유로, 물류와 유통비로 3천 유로, 세금과 각종 규제 비용으로 약 3천 유로. 그러면 남는 건요, 약 5천 유로, 마진율 10%입니다. 그런데 B와 D가 비슷한 사양의 전기차를 3만 유로에 팔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독일의 5분의 1이고 인건비가 3분의 1이고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니까요. 결국 5만 유로짜리 독일 차를 팔아서 남는 5천 유로마저 지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독일의 상황을 보면 1990년대 일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해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간 나라. 소니가 아이팟에 밀리고 토요타가 테슬라에 뒤처지고 일본 반도체가 삼성에 자리를 내준 그 패턴입니다. 독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소니, 유럽의 일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에는 일본에 없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3월 독일 신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비 지출 제한을 풀고 5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만든 겁니다. 한화로 약 750조 원입니다. 이 중 1천억 유로는 에너지 전환에, 나머지는 교통, 디지털 인프라, 기후 대응에 투입됩니다. 2026년에만 약 489억 유로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독일 역사상 가장 큰 재정 지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재정 확대 덕분에 2026년 독일 경제가 약 1.1%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의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일본도 1990년대에 100조엔을 쏟아부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공항을 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빚만 쌓였습니다.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한 곳에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5천억 유로가 일본의 100조엔과 같은 운명을 맞을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것이 앞으로 35년 안에 결정될 핵심 질문입니다. 여기서 한국과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놀라울 정도로 닮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율, 한국 약 28%, 독일 약 22%. 둘 다 제조업 강국입니다. 수출 의존도도 높고 자동차와 기계가 핵심 산업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독일이 겪고 있는 세 가지 위기, 에너지 비용 상승, 자동차 산업 전환, 중국의 추격, 이 세 가지는 한국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한국의 전기요금도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어 한국 전력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언젠가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대와 기아가 전기차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BYD의 추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도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수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에너지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합니다. 탈원전이든 탈탄소든 전환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으면 공장이 떠나갑니다. 독일은 이 교훈을 가장 비싼 값에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늦으면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무덤이 됩니다. 독일은 내연기관의 왕이었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늦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은 세계 최고지만 AI 반도체와 차세대 기술에서 늦으면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 시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독일이 중국에,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흔들리는 위험한 설계입니다. 2026년 어느 날 슈투트가르트의 한 술집에서 폭스바겐 공장 노동자가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말 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30년을 다닌 공장입니다. 아버지도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할아버지는 전쟁 후 이 공장을 다시 세운 세대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독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만약 이 노동자가 한국의 울산 현대차 공장 노동자와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아마 서로의 불안이 너무 닮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조업 강국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그것을 지금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같은 길을 피하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독일의 전철을 밟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